아버지 이제 오셨네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검은 상복 입은 여성이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태산건설 상무이사, 연봉 1억 5천. 강남 오피스텔에 사는 성공한 남자였죠. 하지만 30년 전 나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갓난아기를 두고 도망친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해서 떠났다면서. 왜 부자 되고도 안 찾아오셨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2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 차 한 대 값이면 됐겠네요. 나는 고급 세단을 타고 왔지만 전처는 평생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딸을 키웠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진짜 행복의 의미. 과연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강남 오피스텔 32층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썰렁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거든요. 정우는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태산건설의 상무이사였죠. 연봉은 1억 중반, 회사에서는 임원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IMF로 모든 걸 잃었던 그가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자부심보다 공허함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은 벌었지만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정우는 다시 재혼도 했었습니다. 5년 전이었죠.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전 부인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일만 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벽에는 명함이 꽂혀 있는 명함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명함들이었어요. 건설업계 사람들, 공무원들, 정치인들까지. 정우는 그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정우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오후 2시 협력업체 미팅, 저녁 7시 접대 골프. 바쁜 하루였죠. 늘 그랬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해졌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양복도 명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요. 밤마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고 고혈압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 보곤 했어요. 30년 전 찍은 흑백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28살의 정우와 25살의 이선영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젊었지. 정우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1997년 정우가 다니던 작은 건설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고 빚이 쌓였어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좁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죠. 그리고 그 방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나왔어요.
정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벽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정우는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졌어요. 이선영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차라리 없는 아버지가 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도망쳤던 겁니다. 그 뒤로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나갔습니다. 자격증을 땄고 경력을 쌓았죠. 운도 좋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고 결국 상무이사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우는 가족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재혼한 부인도 아무도 정우에게 전 가족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정우는 독신으로 살다가 늦게 결혼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왠지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청송 장례식장 상주 도우미 윤병철이라고 합니다. 이선영님 사망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죠. 이선영. 그 이름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정우는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이선영님입니다. 전 부인이시죠.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발인입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장례식장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안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넓은 거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정우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선영이가 죽었다고?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등을 돌렸던 그날의 기억까지.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이혼 서류를 꺼냈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위에 찍힌 도장은 선명했습니다. 정우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야 하나. 정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도망쳐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회사에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정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네. 상무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으신데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부사장님께 양해 구해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장례식에 갈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성공한 건설회사 임원의 모습이 아니라 30년 전 도망쳤던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라도 가야지. 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이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정우는 차에 올라 장례식장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정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 과거였으니까요. 도망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낡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의 고급 세단이 주차장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이런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거든요. 정우는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청송 장례식장.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정우가 다니는 건설회사가 시공한 최신식 장례식장과는 달랐어요.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이었죠. 정우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이선영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정우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죽었구나.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우의 고급 정장과 명품 시계가 이곳에서는 유난히 눈에 띄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하니 조문객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양원 직원들, 동네 이웃들이었죠. 정우는 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선영 씨 친척인가? 정장 좀 봐. 비싸 보이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더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상주석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죠. 정우는 분향대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향을 집어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꽂으며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사진 속 이선영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정우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아.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절을 올리며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문객들도 모두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우 앞에서 멈춰섰죠.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셨네요.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정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박정우 씨 맞으시죠? 태산건설 상무이사. 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전 요양병원 근처 반지하에서 사셨던 분. 그때는 택배 일하셨죠.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기다렸다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은입니다. 어머니 성을 따랐어요. 아버지는 출생신고도 안 하고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이만. 정우는 돌아서서 빈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정우의 팔을 잡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도망쳤잖아요. 오늘만큼은 도망가지 마세요. 정우는 하은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 사람이 하은이 아버지라고?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근데 옷 좀 봐. 돈은 많은가 봐. 정우는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폭로된 겁니다. 왜 이제 와서?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복도로 나와 정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30년 전 반지하 방.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던 집이었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서 저를 낳으셨다고. 촛불 켜놓고 혼자 진통을 견디셨대요. 정우는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석 달 뒤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셨대요. 그건 왜 그러셨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왜 도망가셨어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하은은 정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하셨네요. 태산건설 상무이사. 고급 차 타고 오시고.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부터는 돈 있으셨을 텐데요. 10년 전부터는 성공하셨을 텐데요. 왜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우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정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신문에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년 전이었어요. 태산건설이 큰 프로젝트 따냈을 때요. 신문에 상무이사 박정우 씨 사진이 실렸대요. 정우는 기억났습니다. 2년 전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크게 축하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죠. 경제신문 일면에 정우의 사진이 실렸었습니다. 그때 정우는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신문 스크랩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연락 안 하시냐고. 돈도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왜 찾아가지 않으시냐고. 정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사는 거라고. 우리가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은 정우가 성공한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신문에서 사진을 받고 스크랩까지 해놓았던 거죠.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이해하시냐고.
우리를 버리고 잘 사는 사람을 왜 감싸주시냐고. 당장 전화해서 돈이라도 받아내라고 했어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워하면 마음만 아프다고.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고.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가족은 버렸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가시고, 저녁엔 청소 일하시고,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 하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선영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를 학교 보내시고, 학원 보내시고,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제가 간호학과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셨어요. 기쁘다고 고맙다고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면서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하은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차 사시고,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우리는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차 봤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거요. 외제차죠?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2천만 원이었어요.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요. 그 돈 모으느라 제가 1년 동안 야간 근무만 했어요. 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차 한 대 값이면 어머니 병원비 다 낼 수 있었겠네요. 하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 받으셨을 때가 1년 전이에요.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연락하실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안 하셨어요. 아버지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새 가족 있으실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가족은 없습니다. 재혼했다가 이혼했어요. 하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더 연락하실 수 있었겠네요. 방해될 사람도 없으셨는데.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다 빠지시고 몸무게도 30kg까지 빠지셨어요. 토하시고 밥도 못 드시고 걷지도 못하셨어요. 하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병원비 걱정하시며 치료 받으셨죠.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1년에 연봉이 얼마예요? 1억? 2억? 하은이 물었습니다. 1억 5천입니다.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억 5천이요. 하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번 돈보다 많겠네요. 아버지는 1년에 그만큼 버시는데 어머니는 평생 그것도 못 버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은 아버지한테는 2달치 월급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냐고. 가난해서 떠나셨다면서 왜 성공하고도 안 찾아오셨냐고. 돈이 생기면 찾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왜 끝까지 안 오셨냐고.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말한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 더 두려웠어요. 이제 와서 찾아가면 돈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실까봐.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들키게 될까봐. 하은은 정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버지 자신만 생각하신 거네요. 어머니와 저는 생각 안 하시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오늘 발인입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해요.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요?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습니다. 비서, 부사장, 심지어 사장까지 전화했더군요. 정우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고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무이사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중요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미팅도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정우는 천천히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정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하은이 아버지래. 돈은 많은가 봐. 옷 좀 봐. 명품이잖아.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 있으면서.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선영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3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돈으로도 지위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쌓아온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으니까요. 정우는 빈소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낮은 연불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선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참 좋은 분이셨는데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요양원에서 일하실 때도 환자들한테 정말 잘해주셨지. 말수는 적으셨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떠난 뒤 이선영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젓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정우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박정우 씨 맞으시죠?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윤병철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정우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전화로 이선영의 부고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던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윤병철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선영 씨랑 같은 요양원에서 일했었습니다. 제가 좀 먼저 그만뒀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죠. 그러셨습니까?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윤병철은 빈소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참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수도 적고 힘든 내색도 안 하셨죠. 그런데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영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윤병철이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출근하시고 저녁엔 청소 일하러 다니셨으니까요.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셨어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으셨죠.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선영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윤병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병철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IMF 때 회사가 부도나서 모든 걸 잃었거든요. 윤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신 거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병철이 말을 이었어요. 선영 씨도 준비 안 된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말이죠. 25살이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병철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제가 한 번은 선영 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아이 아버지를 찾지 않으시냐고. 2년 전 신문에서 박정우 씨 사진 보셨을 때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영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선영은 정우를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시나요? 윤병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매달 봉투 하나를 제 책상에 놓고 가셨어요.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죠. 돈이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병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제 책상 위에 놓여 있길래 누가 실수로 둔 줄 알았죠. 그런데 매달 똑같은 봉투가 놓여 있더라고요. 봉투에는 하은이 공부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윤병철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아이 학원비였어요. 선영 씨가 저한테 아이를 부탁한 거였죠. 제가 퇴직한 선생님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정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은이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가르쳤습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죠. 선영 씨는 매달 빠짐없이 학원비를 제 책상에 놓고 가셨어요. 윤병철은 빈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선영 씨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었으니까 거의 3분의 1을 학원비로 쓰신 거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윤병철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날 제 방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셨죠. 정우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선영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만큼은 자기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학 나와서 전문직 갖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윤병철은 정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선영 씨가 평생 바라던 거였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 바라며 사셨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왔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정우 씨, 윤병철이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 시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돈 벌어서 성공하셨죠. 상무이사까지 올라가셨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떠나셨다면서 돈이 생기면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윤병철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병철은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 저 아이한테 하셔야죠. 윤병철이 상주석에 앉아있는 하은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실 생각 있으시면 말입니다. 정우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하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공도 돈도 지위도 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연구차를 준비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은이 영정 사진을 들고 일어섰어요. 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병철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 바로 뒤에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따라가도 됩니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 씨가 원하신 일이니까요. 연구차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하은이 맨 앞에서 영정 사진을 들고 걸었어요. 그 뒤를 정우가 따라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뒤를 따라 걷는 순간이었죠. 연구차에 관을 실었습니다. 하은은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연구차에 올랐어요. 정우는 자신의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고급 세단이 연구차 뒤를 천천히 따라갔죠. 화장장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정우는 운전하면서 계속 앞차를 바라봤어요. 연구차 안에는 이선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사람. 선영아, 미안해.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연구차에서 내려 영정 사진을 들었어요. 관을 옮기는 동안 하은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마지막 작별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이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정우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선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정우는 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잘 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편히 쉬어. 정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과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하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손을 뻗어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시간 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납골당에 이선영의 유골을 모셨어요. 작은 납골함에 이선영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이선영 1970-2025 하은은 납골함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도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이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가실까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골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은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 했어요. 정우가 불렀습니다. 저기 하은 씨. 하은이 멈춰 섰습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밥이라도 같이 하시죠.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짤게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정우가 자주 가는 고급 한정식 집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식 식당이었어요. 하은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식당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하은이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정우도 같은 걸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였어요. 하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1년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제가 뭘 했다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우는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은도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대로 못 드시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식욕이 없어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하은은 봉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장례 비용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치렀어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돈으로요. 정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세요. 하은이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주시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려고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으시겠죠. 그게 아버지가 가진 전부니까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우는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살죠. 병원 다니고 일하고.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시게 되셨는데. 원래 혼자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은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도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필요할 리 없죠.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만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해주라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해 볼게요. 용서하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마세요.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시면 안 돼요. 정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정우도 일어섰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이라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하은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으로 하은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딸의 뒷모습을 처음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골프 접대를 할 때도 계속 하은이 생각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강남 오피스텔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허함만 느껴졌죠. 목요일 저녁 정우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은 씨, 박정우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정우는 휴대전화만 쳐다봤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토요일 저녁 6시 괜찮으세요?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갈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은이 만나주겠다고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이 오기까지 이틀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무엇을 입고 갈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명품 정장을 입고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우는 백화점에 가서 평범한 캐주얼 옷을 샀어요. 토요일 저녁 정우는 하은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어요. 정우의 오피스텔이 있는 강남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식당은 엄마 손 김치찌개라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우가 평소 가는 고급 레스토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하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하은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하은이 말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있어요. 어머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로 할까요? 네. 주문을 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원래 살던 대로요. 하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진 않으세요? 익숙해요. 어머니도 병원 입원하시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였어요. 하은은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정우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서민 음식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맛있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맛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오히려 더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여기 김치찌개 좋아하셨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병원 퇴원하시고 처음 드신 게 여기 김치찌개였어요. 그때 한 그릇 다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입맛이 없으셔서 거의 못 드셨거든요.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때 있었어야 했는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은 씨.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로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안 했으니까요.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니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요. 천천히요? 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냥 가끔 이렇게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정우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하은이라고 부르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씨 붙이니까 더 어색해요. 하은아. 정우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하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니까요. 하은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미안했지만 하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가까워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같은 시간에요. 고마워요, 하은아. 정우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은은 작게 미소 짓고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하은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평상복 말고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들킨 거였죠. 알겠어요. 하은이 골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정우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정우는 차에 올라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서먹했지만 딸과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눴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천천히 가면 돼. 서두르지 말고. 정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을 도망쳤으니 이제는 천천히라도 다가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하은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은 병원 일 이야기를 했고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토요일, 정우는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하은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요?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정우는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어요. 정우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살던 곳이에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정우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정우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하은은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듯 했어요. 빨래가 걸려 있었고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한겨울이었어. 전기도 끊기고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갔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가 혼자 진통을 견디며 너를 낳았어. 나는 옆에서 지켜만 봤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하 입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너무 무서웠어.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기저귀 살 돈도 없었거든. 분유 살 돈도 없어서 내 엄마가 쌀 갈아서 먹였어.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보다는 없는 아버지가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어. 그냥 내가 비겁했던 거야. 하은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기 오고 싶었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응.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너를 키웠는지. 정우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정말 미안해. 하은은 한참을 정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충분히 들었어요. 그것보다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더 중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의 말이 맞았어요.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은아.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하은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내 오피스텔 서류야. 너한테 주고 싶어. 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어. 그것이라도 너한테 주고 싶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 하은이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돈이 없어서 못 찾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에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면 돼요. 평범한 아버지처럼요. 정우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네. 그걸로 충분해요. 하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서류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그리고 아버지. 하은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다음 달이 어머니 49제예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우에게 보여준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요.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뭐가 궁금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는지,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디셨는지. 하은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뭘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들을게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어떻게 살았는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며 어떻게 견뎠는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모았던 이야기를요.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견디셨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너랑 내 엄마한테 떳떳해지고 싶었어. 언젠가는 성공해서 다시 찾아가고 싶었거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더 못 찾아가겠더라. 이제 와서 나타나면 돈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계속 미뤘어. 하은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아준 겁니다. 이제는 됐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셨잖아요. 정우는 하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하은아.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저도 노력할게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닌 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배고프지 않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어때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 공원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딸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게 행복이었구나.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은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죠. 납골당 입구에서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하은의 모습이 숙연해 보였어요. 일찍 오셨네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이선영의 납골함 앞으로 갔습니다. 작은 납골함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하은이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정우와 하은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선영아, 잘 지내고 있어? 나 여기 왔어. 하은이랑 같이. 절을 마치고 두 사람은 납골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온 거요. 하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을까? 네. 어머니가 평생 바라시던 일이었으니까요. 정우는 납골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너무 늦게 왔지. 하은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도 그 말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잘하는 걸로 보여줘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납골 땅 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사실은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정우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말을 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면 어떨까요? 만나는 거요. 정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랑 있는 게요. 하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그리고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당연하지. 왜? 어머니 살던 집 정리하려고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꼭 도와줄게. 일주일 뒤 정우는 하은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2층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우가 사는 강남 오피스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죠. 여기서 살았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랑 같이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선영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뭐부터 할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옷장부터 정리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선영의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옷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옷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돈 아껴서 제 옷만 사주셨죠. 정우는 옷을 만지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하은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은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아버지시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가 있었습니다. 28살 때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네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선영은 30년 동안 이 사진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하은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에게. 오늘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요.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은이가 아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선영 올림.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도 울고 있었어요. 편지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 합격. 이선영은 매번 정우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를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쓰셨네요.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하은의 성장 이야기와 이선영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후회는 없어요. 하은이를 잘 키웠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하은이를 한 번만 봐주세요.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준비됐을 거라 믿어요. 부탁해요. 선영 올림.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우와 하은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뭐 먹을까? 치킨 어때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정우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병원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 아버지. 하은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하세요? 정우는 하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하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딸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선영아, 잘 지켜볼게. 우리 딸 잘 돌볼게. 정우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그렇게 정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